12시 15분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11월 위기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1월 위기설. 여러분,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11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언론들마다 이재명 11월 위기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떠돌았고요.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새로운 미래인가요? 그 이낙연 잔당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동네. 거기서는 또 이재명을 더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11월 위기설을 더 퍼뜨리는 그런 행동도 보였습니다. 급기야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주장에는 문화일보하고요. 특히 새로운 미래 이쪽에서 더 뭐 정신을 거의 정신을 내다 보낸 것처럼 거의 뭐 광분해가지고 설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참 그 11월 위기설이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이 김종인 위원장, 그러니까 국힘당 쪽에 이 김종인 씨 같은 사람도 무슨 11월 위기설이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이 11월 위기설, 사실 이 진원지는 검찰이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11월 위기설을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검찰의 의도에 조중동과 새로운 미래, 이낙연 이쪽 애들 잔당들이 함께 부안해동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흔들어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미래 걔들 참 못됐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이재명하고 싸우겠다.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의 발목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그런 야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그들이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죠. 아무튼 검찰은 지난 10월, 9월, 아니 8월부터 11월 위기설을 정말 졸라게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11월 위기설이 마침내 11월에 도달하니까 그동안 말짱 거짓말이었고 신기루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11월이 되었습니다만 그 누구도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월에 들어와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은, 위기를 느껴야 되는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그리고 국힘당 아니겠습니까?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 내부에서 벌써 이런저런 푸념이 쏟아져 나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라는 식의 탄식이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니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검찰이 뭔가 언론 플레이라면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2월 위기설이라면 진짜 2월에 뭔가 일이 터지고, 그 전에 10월 위기설이니까 또 11월에 뭐가 터지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전혀 안 먹히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검찰이 무슨 위기설 떠들 때마다 비웃음이 더 많이 나왔죠. 솔직히 말해서 지난 3월 달에도 위기설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위기설은 결국에 오히려 국힘당의 위기설. 솔직히 말해서 그 무렵에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첫 번째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힘당의 위기로 귀결이 됐죠.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11월 위기설을 열심히 퍼뜨렸지만 되는 게 없네. 탄식하는 검찰입니다. 사실 지난 한 두어 달 동안 검찰은 어지간히 많은 것들을 11월 위기설을 퍼뜨리기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유동규를 법원에 계속 뻔질나게 드나들게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고요. 대북 송금 사건, 이 사건을 갑자기 재판을 끝내게 만들면서 또 이재명 대표를 위험으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안 되니까 이 재판 생중계를 하자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떠들고 다녔던 언론 플레이가 모두
실패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중에 한두 개만 써도 성공했고 검찰이 원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죠. 검찰에서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이거 검찰 스스로가 만든 함정,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5일과 30일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렸습니다. 바로 대장동 사건 재판이죠. 대장동과 위례지구와 성남FC 뭐 이런 사건들을 모아서 하나로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유동규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그래서 4차, 5차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5차 신문은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유동규가 법정에 나오는 이 기간 동안 뭔가 좀 한 건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동규가 법정에서 희한한, 글쎄 뭐 이런 짓을 하지 싶을 정도의 기행을 저지르게끔 유도를 했던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생전에 하지 않던 생뚱맞은 주장도 꺼내놓았죠. 그렇지만 잘 먹히지 않았어요. 유독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잘 먹혔던 것은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일과 30일 이 두 날의 언론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이전에도 22일에도 재판이 열렸었는데요. 22일 재판에서도 확연하게 보여졌습니다. 22일에는 정말 중요한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가 거의 없었고요. 30일 날도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언론 보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독 25일만 도드라졌어요. 바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이죠. 아니 22일과 30일에도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그때는 안 먹혔고 딱 하루가 먹힌 거죠. 자,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25일 날 이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22일에도 재판이 열렸고 30일에도 재판이 열렸는데 그날 보도는 거의 없었어요. 25일에만 쏟아졌습니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인 겁니다. 25일 날 이렇게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것은 이른바 녹취록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녹취록은 사실 별 내용도 없어요. 2016년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위례지구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 입주민들이 성남시청에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 이 아파트에 하자도 있고 특히 조경이 개판 5분 전인데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해 달라라고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검찰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다? 이재명 대표가 위례지구 사업권 관련된 문제, 호반건설한테 사업권을 몰아줬다. 유동규가 그렇게 몰아주긴 했죠. 그 몰아준 것을 이재명 대표도 다 알고 있었다. 즉, 이 호반건설의 이 사업권을 몰아주면서 호반건설과 대장동 업자들한테 김만배 등 나무기 등 이런 사람들한테 이익을 몰아주려고 했다. 이 근거가 된다. 이 정황이 된다. 라는 식으로 떠벌렸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하자 보수와 관련된 얘기였죠. 전혀 위례지구 사업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위례지구 사업권 문제는 2013년이었고 이 얘기는 2016년의 얘기예요. 따라서 2016년에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당연히 많은 것들이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미 2016년에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있으니까 호반건설이 아파트를 지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마치 2013년에도 알았던 얘기인 것처럼 시점을 막 엉클어 놓아가지고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형태의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여기에 호가닥 넘어갔죠.
조금만 제대로 짚어봤어도 야 이거 검찰이 개소리하네 라고 알았을 텐데 2013년과 2016년이라는 엄청난 3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그 시차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보도를 했던 게 언론들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며칠 못 가죠.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자 이 녹취록 얘기는 그새 쑥 들어가 버렸어요.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요, 아주 악질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재판일 시작하기도 전에 재판 중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허위 보도를 합니다. 이재명 측에서 위수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였어요. 하지만 위수정을 주장을 하려면 재판이 열렸어야지 위수정 주장하잖아. 하지만 이 기사는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작성됐던 기사였어요. 즉 검찰 말만 듣고 검찰에 유리한 대로 기사를 쓴 거죠.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번 공판이 열렸던 30일의 태도는 또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날 역시도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날도 유동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30날은 특별한 보도가 없었습니다. 사실 언론 보도 가치를 따지자면 30일 날 더 클 수도 있어요. 이날 유동규는 법정에서 대단히 짜증을 많이 부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진술에 대해서 과거 자신이 한 진술과 지금 하고 있는 진술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지 마! 묻지 마! 옛날에 했던 얘기는 묻지 마! 문재인 검찰에서 내가 했던 얘기는 지금에 와서 묻지 마! 요딴 소리를 합니다. 기가 막힌 태도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증인의 신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론 보도가 안 났습니다. 이날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못했다는 거죠. 할 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은 상납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꺼냅니다. 전혀 그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도 않았던 얘기인데 유동규가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았냐? 야, 유동규 너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이 나서 그렇게 돈을 쓰고 다녔냐? 라고 변호인 측에서 신문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유동규가 상납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상납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막 던진 겁니다. 역시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노렸던 거죠. 언론 플레이를 노린 뜬금포였던 겁니다. 검찰이 이런 거를 참 잘 언론들이, 기레기들이 이런 거 참 잘 받아 쓰거든. 이날도 언론 플레이를 시도를 했지만 사실 실패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든 간에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곤란하게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어서 11월 위기설을 부각시키고 싶었는데 그 의도가 산산이 조각이 난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 못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유동규는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유동규가 그래요. 재판 그만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 재판을 다 못합니다. 원래 보통 오후 6시 반까지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날은 4시 반 조금 지나서 재판이 끝나버렸어요. 사실 언론들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시간을 질질 끈다는 둥, 이재명이 재판을 끈다는 둥 이런 식으로 비난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동규가 재판을 질질 끌고 있고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끈다, 재판을 질질 끈다라는 그 자체가 실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언론 플레이가 슬슬 안 먹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유동규도 검찰도 재판을 그만하고 싶었겠죠. 언론 플레이가 안 되는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번에 우리 새로운 언론 플레이
작전을 세워서 시작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간을 좀 되돌려 가보죠. 2022년, 재작년입니다. 그리고 2023년, 그리고 작년. 이때를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유동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엄청나게 많은 기사거리가 됐습니다. 기사화 됐어요. 심지어 유동규가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얘기까지 다 받아쓰기 바빴습니다. 검찰로서는 언론 플레이가 너무 잘 되는 시점이었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이건 격세지감입니다. 검찰이 일부러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정도죠. 심지어 생전 처음 생뚱맞은 상남 얘기를 꺼냈는데도 아무도 받아 쓰는 언론이 없었던 겁니다. 네, 검찰 뜻대로 뭔가 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11월 위기설이란 것도 역시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원래 검찰은 11월 위기설을 엄청 띄우고 다녔어요. 그리고 언론들은 그 11월 위기설을 정말 충실하게 받아 썼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는 큰 일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 11월 위기설 재보선으로 될까? 이재명 11월 위기설에 민주당 타겟책 부랴부랴. 그러니까 재보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더라도 11월 위기설을 돌파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저주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대놓고 저주를 한 겁니다. 저주를.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11월 위기설에 휩싸인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여론이 더 문제. 그 이재명 대표 이 사법 리스크 이것 때문에 여론이 아주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냈습니다. 이게 언제? 10월 초까지 이랬어요. 근데 10월 중순이 넘어오면서 사태가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흐름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최근에 데일리안이라는 극우 매체에서 쓴 기사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11월 위기설, 국민의힘 언제까지 내부 다툼만 할 것인가? 예, 바로 이겁니다. 국힘당이 지금 실은 위기를 11월에 위기를 맞은 거는 누구였다? 예, 국힘당이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얘네들이 정신을 차린 거지 뭐. 자, 심지어 아주 극우 신문 중에 하나인 역시 시민일보라는 곳인데요.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의 11월 위기설은 없다라고 일축했다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오히려 11월 위기설은 윤석열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이렇게 거침없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누구나 얘기하듯이 11월 위기는 누가 위기입니까? 예, 윤석열이 위기인 겁니다. 김건희가 위기고요. 한동훈이 위기입니다. 아니, 국힘당 전체, 아니 적폐 진영 전체가 위기를 맞았어요. 자기들은 이재명한테 뭔가를 뒤집어 씌우고 싶었는데 예, 완전히 실패한 거죠. 11월 위기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작은 검찰이었습니다. 이 검찰이 한 짓이에요. 검찰이 11월 위기설을 퍼뜨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 검찰이 퍼뜨리고 다니는 헛소문에 국민들이 현혹이 되지 않는 겁니다. 11월 위기설을 막 퍼뜨려가지고 이게 좀 반응이 있었으면 얘네들이 그걸 계속 물고 늘어졌을 거야. 근데 아무리 퍼뜨리려고 해도 반응이 없고 점점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나오는 얘기가 11월 위기설은 윤석열의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러자 검찰 내부에서 뭔 얘기가 나오느냐. 아씨, 되는 게 없네. 뭐 되는 게 없네. 뜻대로 되는 게 없네.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 검찰이 자초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검찰은 지금도 아직까지 이게 왜
언론 플레이가 옛날처럼 안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데 그건 검찰 스스로가 만든 함정 때문이죠. 지들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승자박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가 전혀 먹히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자승자박한 게 뭐냐? 바로 그것은 검사 탄핵 부분입니다. 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검사 탄핵입니다. 이재명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오히려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검사 탄핵 문제가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막 비난해. 그런데 이재명을 막 비난하면서 그때마다 오히려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검사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이 이거는 자기들이 스스로 판 함정인 건데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검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검사 탄핵을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이건 거꾸로도 이 논리는 사실 거꾸로 지금 먹히게 된 겁니다. 이재명 위기를 막 검찰이 퍼뜨릴 때마다 사람들은 뭘 생각하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검사 탄핵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두 문제, 이재명의 위기든 아니든 이 문제하고 검사 탄핵 문제는 완전히 별개였는데 검찰이 이 두 개를 맞물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비난할 때마다 그래 네가 검찰 니들 지금 검사 탄핵에 걸려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야 진짜 위기는 니들이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검찰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검사 탄핵 문제에 물고 들어가면서 검찰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검사 탄핵 문제하고 이재명 위기설 이게 맞물리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왜? 검사 탄핵 이 자체가 워낙에 심각한 문제였고 우리 역사상 그렇게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이 설칠 때마다 야 쟤네들 탄핵 걸리니까 저렇게 설치나 보다. 쟤네들 탄핵 걸리니까 저렇게 이재명을 물고 늘어지나 보다. 라는 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서는 검찰이 뭘 한다고 해도 일이 풀릴 상황이 아니죠. 검찰이 정치권과 거리를 둔 객관적인 존재이다. 객관적인 부정부패 척결 기관이다. 라고 했을 때 먹혔던 그런 이미지가 있을 때 먹혔던 거 하고 지들이 지금 대거 탄핵에 걸렸을 때 진행되는 그때 진행되는 어떤 인상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검찰은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괴롭혔나요? 되든 안 되든 일단 기소부터 하고, 되든 안 되든 일단 소환부터 하고, 되든 안 되든 압수수색부터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되든 안 되든 압수수색, 소환, 기소,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격을 한 거죠. 검찰에 대해서 계속해서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근데 탄핵하는 내용 자체가 꽤 그럴싸한 내용이잖아요. 검찰이 뻗대면 뻗댈수록 더 검찰에 대한 비난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객관적인 부정부패 척결기관이 아니라 얘네들도 정치꾼이구만 이런 인식이 국민들한테 쌓이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윤석열이니 한동훈인지 얘네들이 계속 벌이고 있는 뻘짓거리들을 보면서 아유 검사들이란 쯧쯧쯧 이런 인상이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진행하는 언론 플레이가 안 먹히고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윤석열이 깽판 치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꺼낸다고 한들 누가 관심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진행하는 언론 플레이 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뜻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은 아직도 이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옛날에는 먹혔는데 왜 지금 안 먹히지? 라는 식의 태도이나 정말 중요한 것을 얘네들이 상황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 서서히 균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균열이 탐지됐지만 그때 어떻게 잘 덮고 넘어왔었어요. 안 되면 인사를 통해 가지고 뭐 검찰총장을 바꾸고 검사장 바꾸고 이러면서 흔들리던 검찰 조직을 어떻게든 좀 추스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한계치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지들이 벌이고 있는 일이 뭔가 착착착착 먹혀들면은 그래서 균열이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안 먹히니까 균열도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창원지검에서 김영선 의원을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죠. 예. 자, 그러면서 이 김영선 의원이 뭐 창원지검에서 앞에서 막 열심히 막 설명을 합니다. 약간 구질구질하게. 뿐만 아니라 창원지검은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하죠. 이에 앞서 대구지검도 압수수색이라는 걸 합니다. 대구지검이요. 지금 그 임성근 해병 1사단장 있죠? 이 해병 1사단장을 피의자로 지목을 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눈치를 보면서 꿈쩍도 안 하고 있던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대구와 경남에서 움직입니다. 가장 윤석열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바로 그곳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대구나 창원이나 윤석열로서는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만 보냈을 겁니다. 특히 창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정유미를 보냈잖아. 근데 이 정유미가 지금 배신을 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어이구 정유미가 배신 때렸나 보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막이 어떤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서초동에 돌고 있는 얘기는 정유미가 지금 윤석열 뒤통수를 때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정유미는 원래 그럴 수도 있는 애야 라는 말도 나옵니다. 원래 정유미 검사가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듯이 임은정 검사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정유미가 임은정의 뒤통수를 때리고 나가면서 윤석열 편에 쓰고 그러면서 출세를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정유미이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도 배신 때릴 수 있는 놈인데 윤석열을 배신 못 때리겠느냐. 자, 정유미가 드디어 배신 때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유미 검사장의 마음속, 머릿속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말 자체가 돈다는 것이 검찰의 내분 균열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 차례 계속해서 벌어졌던 균열을 지금까지 희한하게 자꾸 봉합을 해왔는데 뭐 이원석도 뭐 그 봉합에 참석했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자, 그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검찰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이씨,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라는 거죠. 네. 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굳이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11월 위기설이라는 기사가 또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 11월 위기설 나올 겁니다. 혹시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11월 위기설이란 얘기는 더 크게 번질 거예요.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검찰도 이미 11월 위기설은 포기했어. 그리고 진짜 11월 위기는 윤석열이 맡고 있다는 거 우리가 요거를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이든 뭐 적폐 언론이든 또는 검찰이든 이들이 다음 주부터 벌일 어떻게 보면 최후의 저항을 우리가 철저하게 분쇄하고 차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이 순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먹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검찰의 이런 가짜 뉴스 선동 여기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중도층이 흔들리지 않고 그럴수록 저쪽 애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11월 위기설 석 달을 떠들어도 막상 11월이 되니까 쑥 들어가는 이유 뭐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점 11월에 위기는 원래 없었어요. 없는데 검사들이 떠버린 겁니다. 조중동 적폐 언론이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허수아비고 원래 신기루입니다. 그 점 우리 명확하게 알고요. 흔들리지 말고 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